네, 오늘은 그 조선인들, 그 조선인 사회에서 그 조선인들이 어떻게 그 전국을 돌아다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선인들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은, 볼 일은 당연히 많았겠죠. 그래서 이 양반들은 과거를 보러도 이 지방에서 뭐 한양으로 올라왔을 테고요. 또 이 평민들은 이 군역을 그 이행하기 위해서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또 이제 각 그 군영으로 또 갔다가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이 평민들 중에서도 특히 그 양반의 종, 이 종들은 또 양반들의 어떤 심부름으로 뭐 서신을 전달하거나 또는 어떤 그 물건들을 나르기 위해서도 멀리 그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인들, 뭐 보부상들 등짐, 보찜을 지고 또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죠. 그렇게 많이 전국을 이동했는데 그들이 그 가는 곳곳마다 현대처럼 식당에서 밥도 먹고 여관에서 잠도 자고 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은 아주 조선 후기 나중에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그 정착이 됐지, 조선 초기 같은 거 경우에는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동을 하고 여행을 그 다닐 때 과연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어떻게 그 지도가 이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현재도 그거를 잘 꼼꼼하게 찾아서 보고서 찾아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더욱더 많이 그 어려웠었겠죠. 이러한 그 내용들을 이 서울여대 그 정현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아주 자세하게 그 저술을 그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은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교수님의 그 저술에 따라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 조선인들은 여행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자기가 길을 찾아다녔냐면은 그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최종 그 출발하는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떤 뭐 사전조사 같은 것들도 했었겠지요. 하지만은 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길을 그 뭐 안내에 대한 도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했냐면은 이제 그 후라고 있습니다. 뭐 성우, 대우 이런 게 있는데 조선 시대에는 그 신리마다 그 서우라는 그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그 서우라는 이정표가 있었고요. 또 삼십리마다 대우라는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표목이에요. 이제 그것에 어디 가면은 몇 리까지 어디 지역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러한 것들이 표기가 돼 있고 그리고 그 목적지의 명과 리수가 이렇게 막 그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방향만 알면 그걸 이제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었다, 어느 정도의 길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해서 이제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서우대우가 그 나중에 이제 그 발달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장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수, 뭐 벅수, 그리고 뭐 장생 이렇게도 불리웠죠. 이것이 이제 장승으로 발달된 것이죠. 그 장승이 나중에는 어떤 그 마을의 수호 그리고 잡기 그리고 그 역신을 그 물리치는 그런 수호신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었지만 그 조선 초기만 해도 그 리수나 지명이 써 있어가지고 그것을 참조하면서 이제 그 길을 갔었던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거리와 어떤 그 위치, 그 시간 이러한 판별들을 이제 어떤 그 자연의 어떤 그 해나 별이나 이런 것도 보고 또 이 장승 같은 이러한 것을 갖고서 우리가 이제 거리를 어느 정도 짐짓하면서 이렇게 옮겨 다녔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번화한 어떤 상가에서 그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허허 벌판, 이 산기슭 같은 곳에서 이렇게 집신을 팔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지점에 왔을 때 집신을 팔아야 한 개라 더 많이 팔겠죠. 그래서 그런 그 위치에 아마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장승인데 이 장승을 보면은 지금 그 아래쪽에 이렇게 그 지명하고 니수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이 지점에서 한양까지 가면, 서울까지 가면, 뭐 수원까지 가면, 이천까지 가면 몇 리가 남았다라는 거를 저렇게 장승을 통해서 알 수가 우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길을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후나 장승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갔지만은, 길만 찾아가서는 또 내가 도착 지점에 몇 시쯤에 도착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죠. 하지만은, 그게 아주 중요했던 일이었죠. 왜냐면 자기들이 식량과 상당히 무거운 짐들을 지었을 텐데 그것을 갖고 빨리 이동해서 어느 정도 숙소, 주막이나 자기가 목적지에 도달을 해야 됐겠죠. 만약에 이동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면 경비의 비용도 많이 늘어날 테고 또 그리고 내가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활동량도 줄어들 테죠. 밤에 깜깜하게 도착하면 내가 어떤 목적지에서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최대한 빨리 가야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시간 같은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사실은 이 수탉이 울어서 내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구나, 일을 나가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 닭 울음소리로 자기가 이제 깨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일터로 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양이나 어디 공무에 필요했던 곳에 해시계나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이지 사실 지방에 이 관하는 정도 그런 데는 있었겠지 모르겠지만 일본 시골 같은 곳에서 지방에서 현장에서 먹고 자고 이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시간 개념이 필요치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닭을 울면 일어나고 그래서 일을 하는 거에서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의 관하에 나가는 향리의 구시라치에 들도 누구나 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늦고 빠른 거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을 모르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시간의 개념으로 살아왔던 것이었죠. 하지만은 여행을 갈 때는 조금 달랐어요. 물론 농사를 지을 때도 시간이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생활했지만은 여행을 갈 때는 그렇게 내가 목적지에 독해서 활동할 양과 어떤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에 맞춰서 내가 어디까지 가고 내일은 어디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저렇게 휴대용 회시계라는 걸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회시계는 이제 어떤 해에 낮에 떠 있는 모습을 보고 해시계를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해의 고도의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떠 있는 얼마나 높이 떠 있고 낮게 떠 있고 해서 해시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정확히 말하면 가운데 어떤 침이 있어가지고 그 침이 이동하면서 이제 시간을 맞춰주는 건데 저렇게 휴대용 회시계 같은 경우는 이 오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남쪽을 딱 맞추는 거예요. 정남쪽. 그래가지고 정남쪽을 정확히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해가 오종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서 대략적으로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의 높낮이가 아니라 정확히 남쪽에서 얼마만큼 해가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동쪽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대략 시간을 축시 이렇게 자시, 오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해시계는 또 하나의 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자시, 축시, 해시 할 때 한 시마다 약 15분 지금의 단위로 15분 간격으로 또 이렇게 금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15분 한각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충 축시 몇각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에도 그 당시에 어떤 표준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했었겠죠. 그래서 저 해시계에는 저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은 나침판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침이라고 하는 나침판이 달려서 그 나침판을 보고서 우리가 어떤 정확하게 정남쪽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어느 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대략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을 알아서 이제 그 하루의 일정 중에서 시간을 잡을 수 있던 것이죠. 그 영조 때 그 황윤석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영조 때 황윤석이라는 사람이 흥덕에서 한화까지 가는 그 일정, 그러니까 그 전 일정을 기록을 해놨어요. 이재낭고라는 그 책에다가 그 본인이 그 분이 자기가 이제 기록을 했을 때 그분이 이제 흥덕이라고 그러면 전북 고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북 고창에서 한양까지 가는 길을 그걸 이제 기록해 놨는데 이 하루를 대략 90리를 갔다라고 썼습니다. 하루에 90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리를 따지면 한 100리쯤 돼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그 심리는 한 4.2km에서 5.4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3.9km, 4km지 않습니까? 심리가.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그 90리라고 할 때 그 당시에 한 100리쯤 정도 되는 길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루에 90리를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양에서 출발했을 때 하루에 도착했을 때 90리를 왔다. 그리고 두 번 다음 날 갔을 때도 90리를 갔다. 그리고 뭐 70리도 갔다가 100리도 갔다가 막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날 출발을 했는데 7월 12일 날 한강 남쪽 사평원이라는 그 남쪽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12일 날 그 사평원에서 강남구 그 사평원 쪽에서 점심을 먹고 배를 타고 한양으로 들어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고창에서 한양까지 6일 만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창에서 한양까지 그 이동한 그 시간이 이제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좀 그 어떤 감을 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어떤 그 길, 그리고 시간,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을 대략 이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지도도 사실은, 전국을 다녔던 뭐 부상이나 뭐 공무를 보러 관원들이나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메모도 있었고, 지도도 대략적으로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도 사실은 되게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물어물어서 사실은 다녔다고 해요. 길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고 했던 것이 아니었겠죠. 당연히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말이나 이 수레가 다녀서 자연적으로 다져져서 만들어진 길이죠. 그래서 이 좁은 길이 많고 그리고 뭐 비가 오거나 또 비가 안 와도 막 진흙 수렁 길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여행을 다니기에는 이 도로 사정이 썩 나빴다고 해요. 그 황윤석이라는 사람도 그 한양으로 출발하기 한 날 출발했다가 이렇게 막 이 냇가에 있는 다리를 건너다가 말과 자기가 빠졌대요. 그래서 짐이랑 옷이랑 다 젖어가지고 이틀 뒤에 출발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이동하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도 이 도성 안에 뭐 전국은 상당히 많지만은 이 도성 안에, 한양의 도성 안에 이름으로만 잠깐 살펴만 보더라도 이연이라고 중구의 충무로에 있나요? 진고개가 지명이 지금도 있죠. 그래서 진짜가 뭐냐면은 진흙, 수렁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고개라고 그래서 이름이 붙어 있는 거고 진골 또 이동은 종로구 운리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현궁이 있는데 운리동에 도 진골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흙마을, 수렁마을이다. 그렇게 그런 진짜가 들어가는 뜻은 상당히 아주 그냥 지륵이 아주 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서대문에서 이 마포 쪽으로 가는 길, 뭐 애옥에 이런 고개 아래에 있는 길들, 뭐 남대문에서 용산 갈 때 약점 현들,
그 약방이 많이 있었던 그런 마을들. 그런 데서 상당히 진흙 수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길을 다니는데, 많이들 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냇가 같은 길이 얼마나 그 많았는지, 그러니까 큰 강이 아닌 이 냇가들이 마을에도 많았었죠. 그래서 그 뭐 얕은 물에는 이게 징검다리를 놓고서 건널 수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물이 있는 날에는 다리를 놨던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토교라고 하는데, 나무를 얽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그 만들고 거기다 이제 그 풀로 아주 촘촘하게 풀로 덮고 거기에 또 흙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좀 많이 오면 흙이 유실돼가지고 다리를 건널 수가 없고 구멍이 숭숭 뚫려서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이 다리마저 휩쓸리고 그런 실정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여행을 어디까지 갈 때 냇물이나 좀 더 큰 강이 나오면 지금처럼 튼튼한 다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참 돌아서 그것도 토기가 있는 곳을 지나서 갔기 때문에 돌아 가는 길이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그 불편하고 좀 그 열악한 그 상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기록에 의하면은 저런 그 다리들이 너무나 부실해가지고 그 중국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 다리를 건너서 어느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만약에 빠지면 커다란 그 낭패기 때문에 백성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가에서 다리를 다 안고 그 기둥을 안고 있었다기도 해요. 그래야 사신이 무사히 건너가야 되니까 그렇게 또 이제 했다고 합니다. 또 가장 그 여행길에서 중요했던 건 종과 말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가는 거는 주로 종, 그리고 평민들인 것이고, 그 여행길에 양반들이나 관원들이 갈 때는 이 종과 말이 아주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는 육족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육족이란 말은 말의 다리가 4개죠? 그 말다리, 그리고 사람다리. 그래서 6다리가 필요한데 그게 말과 종이에요. 종말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하면 종이 따라가서 그 마부도 하고 또 심부름도 하고 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죠. 또 말은 당연히 양반이 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꼭 말과 종과 그리고 그 여행을 가는 그 본인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사람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어떤 누구를 불러올 때 격식 있게 그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는 종과 말을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종이 마부 역할로 끌고 올 수 있도록 했었다고 해요. 그러나 말이라는 게 아무나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양반도 사실은 지방에는 웬만한 양반은 갖기가 힘들었죠. 왜냐하면 종 몇 명을 주고 살 수 있는 값이 바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상당히 비쌌던 사치품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 종도 실은 아주 아무 종이나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검정한 체격을 가진 사람만이 같이 갈 수 있었죠. 왜냐하면 중간에 가다가 종이 아프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돌아와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도 아주 검정한 종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말의 건강을 살피고 말에 침을 놓는 책들이 있어요. 뭐 마경초 이런 것들이 한글로 번역되어서도 또 사용됐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소는 소에 침을 놓는다거나 소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약재나 사료나 그런 게 없는데 이 말 같은 경우는 마의도 있었어요. 말의사도. 그렇기 때문에 말이 엄청나게 중요했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반이 여행을 갈 때 말을 타고 종이 따라 같이 가는 이러한 그림이 이제 김홍도의 풍속화에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말도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 무관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나 이러한 말들은 서양식 말로서 되게 그리고 청나라의 말들 큰 거였지만 우리나라의 말들은 주로 상당히 키가 작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은
동네에서 걸어 다니기도 했지만은 주로 뭐 소나 나귀를 타고 다니는 거고, 먼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조랑말을 타고 다녔죠. 근데 저 이제 그 조랑말이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볼품은 없지만, 체력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조랑말을 이 과하마라고도 불렀어요. 과하마라는 무슨 뜻이냐면, 과일나무 아래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무, 그러니까 과수원을 이렇게 지나가는 말. 그러니까 그런 말인데, 이 조랑말이, 기동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 고집도 엄청 셌나 봐요. 그래서 길들이기가 아주 어려웠다고 해요. 영국인 여행가 비숍이라는 그 여자분은, 이 조랑말을 타고 나서 그 자기의 이제 경험을 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뭐라고 남겨놨냐면은, 이 키가 작아서 볼품 없어 보여도 이 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90kg의 무거운 짐을 그 등에 말 등에 짊어지고 50kg나 간다라고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여행을 갈 때 아주 그 적격이었던 말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조선 정부에서는 군마로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서 청나라로부터 이 큰 말들을 많이 수입해서 교배를 시켰지만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주로 이 지방에서는 저렇게 과마들이 많이 그 이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행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나 길이나 어떤 지리적인 것들은 그렇게 봤다 하더라도 아까 황윤석이 이렇게 이제 한양까지 6일이 걸렸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량도 필요하고 또 잠을 우선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잠을 자기 위해서 그 숙박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숙박시설에서 그 잠을 잘 수 있었는데 거기를 우리가 역과 원이라고 합니다. 그 역은, 관원들이 공무를 위해서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 거기서 그 숙박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30리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우가 있는 곳에 그 이정표 그 장승이 있었던 그런 것처럼 그 대우가 있던 곳에 그러니까 역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관원들이 거기에서 식량을 받아서 이제 식사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 잠자리도 제공됐고요. 그랬던 것이 바로 이제 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역들이 이제 전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관원들은 우선적으로 그 숙식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원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려 시대부터 이제 그 원은 있었는데 저기도 숙박업소예요. 근데 고려 시대에는 절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했던 곳이에요. 그 절에서 했던 곳이었고 뭐 이렇게 행례병자들, 뭐 이렇게 아픈 사람들 또는 그 빈빈구제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 숙박 그 시설이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절들이 이제 철거되고 그 철폐가 되니까 저 원이 정부에서 그 주변 승려로 관리를 맡겼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원은 조선시대 때 운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원마저도 이렇게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 마실 물이나 뗄나무만 제공되는 정도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은 거의 다 이제 그 18세기 이후로는 사라지게 돼요. 없어져요. 이제 역은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그 원이 지금도 지명으로 남아있어요. 이번에 큰 참사가 일어났던 이태원, 뭐 인덕원, 뭐 다락원, 해음원, 이렇게 원자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원이 있던 것이고요. 이 원은 역처럼 30리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아주 많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었던 곳이 지금 지명만 조금 현재 남아서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들은 역에서 이렇게 그 식량을 제공받고 숙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게 뭐냐면 마패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이 그려져 있는 그 마패를 제시해야지만이 이제 그 숙식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그 마패도 기피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나무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노쇠로 만드니까 불편했었나 보죠. 그리고 뭐 암행어사들의 그게 아주 상당한 자기 신분증이었고 권위를 나타내는 거고 권력의 힘의 상징이었지만 일반 공무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그렇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거와 같이 뭐가 지급이 됐냐면은 초료라고 그래가지고 이 문서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문서를 제시하면 이제 숙식을 제공받았던 거였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관원들은 역에서 그 숙식을 이용했다. 그리고 원은 나중에는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이제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원은 이용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일반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나 평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거는 주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막을 이용했던 것이었고 그 주막을 이용했던 어떤 기록들이 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희문이라는 사람은 선조 때 사람이에요. 70일간을 전라도와 충청도를 여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이 남긴 이제 기록들을 보면 어떻게 이제 써 있냐면은 70일간 여행하면서 본인이 아침과 이 저녁은 이렇게 이제 숙식이 되는 곳에서 해결이 될 수 있죠.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막에 또 갔기 때문에 그런데 주막에 가서 잠만 자고 먹는 것을 갖다는 본인이 해결했다고 나와 있어요. 본인이 쌀도 가져가고 그리고 반찬들도 자기가 가져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막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제 선조 때니까 임진왜란이 끝났으니까 이런 주막이 그때까지는 많이 있지 않고 발달되지도 않았고 또 주막이 있다 하더라도 잠만 자고 먹는 건 다 자기가 준비물로 챙겨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이문은 지나가면서 자기가 아는 친척집 그리고 종의 아는 집 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의 집 또 특이한 거는 양반집에서는 모르는 사람의 양반집에서는 하룻밤도 안 잤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많이 잤던 집들은 종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70일간을 여행했던 기록이 또 남아 있고요. 또 이 요로원 야wak이라고 이 소설입니다. 이 박두세가 숙종 땐가 남긴 책인데 요로원, 적어도 원이죠. 그러니까 요로원에서 밤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소설로 이제 쓴 책이에요. 여기에 주인공은 한양에서 과거를 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아산의 한 요로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소설로 이제 소재를 삼아서 이제 한 건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 주인공은 이 요로원에서 자기가 반찬으로 가져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이 장으로 절인 마른 청어를 먹는 것. 그리고 잠을 자더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불과 요가 없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뒤엉켜서 목침만 갖고서 흙바닥에 돗자리 같은 거 있죠? 집으로 된 거. 그러만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냈던, 저기 이제 시골 양반과 서울 양반이 서로 이렇게 막 조롱하면은 어떤 그런 풍자적인 좀 내용이 있는 한 건데, 자기가 여행하면서 그렇게 식량의 문제를 기록해놓은 것들이 또 요런 야화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썩 여행이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이 주막이 있더라도 잠만 자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 나중에 이제 후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온돌로 되어 있는 이런 주막에서는 요나 어떤 이불 같은 거는 제공되지 않더라도 이 불은 아주 엄청 뜨끈뜨끈하게 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설칠 정도로 그거는 후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겨울은 그래서 어쨌든 이불도 갖고 다녀야 되는, 그리고 자기가 일정 내내 쌀과 이 반찬도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을 마치고 그렇게라도 자기가 식량이 부족하면 이제 친척집이나 아는 집에 가서 이제 숙식을 이제 제공받아야지만이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거였죠. 또 김홍도가 풍속화를 남겼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조선 어떤 그 초기, 그러니까 17세기 때까지는 그랬는데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주막의 풍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러나 김홍도 당시의 주막은 아직 조선 초기에 그랬던 모습이 그대로 좀 남아 있습니다. 풍속도화첩은 그 25점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어떤 그 풍속적을 우리가 이제 그 김홍도가 이제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주막의 이제 모습이 좀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여행길에 올랐던 사람이 저렇게 그 주모가 있는 앞에서 바로 그냥 사발을 기울여 가지고 이게 밥을 먹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부뚜막 위에 이 막걸리 같은 담겨져 있는 이런 항아리도 보이고요. 이 주모가 담배도 피면서 이렇게 이제 밥을 커다란 고봉 같은 데도 푸기도 하고 또 이 여행길에 올랐던 사람은 이 밥그릇이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이제 밥을 먹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죠. 저런 모습이 그 18세기까지도 저랬던 것 같습니다. 제천에 박달재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노래도 있죠? 제천에 박달재라는 고기가 있는데 이 지방에서 한양으로 그러니까 남도 쪽이나 충청도 쪽에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갈 때 이 박달재 고개를 넘어서 내려가면은 그 마을에 이 주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산골 마을에 작은 주막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주막에서 이제 그 하루를 머무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과거를 보러 떠날 때 그 주막의 그 주모가 이렇게 무언가를 싸가지고 그 과거로 보고 가는 선비한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선비가 이 싼 게 무엇냐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 싼 게 무엇냐? 그러면 그 주모가 싼 거는 비지떡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비지떡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두부를 만들 때 그 콩비지를 말하는 거죠. 그 비지에 그 쌀가루와 간을 좀 솜 같은 걸 해가지고 빈대떡을 만든 거예요. 그게 비지떡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천에서 한양까지 또 올라가는 그 먼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모가 두부를 남은 찌꺼기를 갖고 빈대떡을 만들어서 이 선비들한테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줬다고 해요. 그게 바로 싼 게 비지떡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잘것없는 음식 그리고 이렇게 이제 쓸데없는 물건 막 이렇게 싸고 그리고 이런 그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있을 때 이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주모의 어떤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 선비한테는 정말 꿀맛 같은 비지떡이죠. 왜냐하면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막에서마다. 자기가 또 식량도 가져가야 되고 하지만 한 끼를 자기가 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큰 배려와 정성이 있던 게 그런 게 이제 싼 게 비지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전혀 다른 말로 쓰였고 예전에는 아주 아름다운 말이었었습니다. 자, 여행 중에 끼니는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했던 것이었고 이렇게 이제 주막에 다니면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처음부터 자기가 도착할 때까지 쌀과 이런 그 반찬들을 갖고서 이동을 했어야 됐던 거죠. 여행할 때 이렇게 쌀들을 가져가는데 이 도보로 가기도 하지만 말로 이렇게 타고 다닐 때는 또 이 말의 먹이, 사료까지도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이 콩도 엄청나게 많이 먹는 보통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소는 1년에 이 쌀을 이렇게 한 섬,
250이라고 해놔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있다면 말은 2배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이 콩으로 뭐 2섬 정도까지도 가져갔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말도 먹어야 되고 종도 먹어야 되니 엄청나게 많은 그 식량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끼니는 본인이 해결하거나 아는 집을 통하거나 아니면 주막에서 이렇게 통해서 많이 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조선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프랑스 선교사 다릴리인가 이런 분은 어떻게 남겨놨냐면 이 조선인은 이 5사발을 먹는다. 근데 65세 노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5사발에서 막걸리 마신 거는 뺐다. 계산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도 뭐 남겨놨고요. 그 영국인 아까 얘기했던 영국인 여행가 비숍이란 그 분은 지리학자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 남겨놓은 조선인은 서너 명이 참외와 복숭아를 20개에서 25개까지 먹는다. 서너 명이 뭐 이렇게까지도 하고요. 근데 예전에는 여름에 이 참외가 점심으로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그렇게도 남겨 있고 또 이렇게 뭐 오스트리아 여행가니 뭐 또 다른 뭐 사람들을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이 조선인은 이 중국이나 일본인들은 이 때가 되면 먹는데 조선인은 아무 때나 먹는다. 뭐 일본인의 2배다. 막 이런 것들이 서양인들의 기록에 많이 났고 사진들도 많이 찍어놨습니다. 또 이 국내 기록에도 많이 있어요. 국내 기록에도 이 중종 때 성현의 용제청화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조선의 관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관료들은 너무 많이 먹는다. 아무 때나 먹는다. 그 중종 때 기록인데도 그리고 이 군사 이동을 할 때 이 군량 짐이 그 행렬의 반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병폐로서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이라는 학자분이나 그 저명한 학자들도 그런 것을 갖다가 고쳐야 된다고 많이 그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인조 때 이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던 김세렴이라는 분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일본인들은 밥 한 끼가 한두 줌밖에 안 된다. 그리고 뭐 또 영조 때 청나라를 다녀왔던 홍대영이라는 실학자는 이 청나라 사람들은 이 밥 그릇이 찻잔만 하다. 뭐 근데 우리 조선인은 많이 먹는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좀 많이 먹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아주 다양합니다. 아니 그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쌀이 없어서 못 먹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먹었느냐라고 그리고 보리도 먹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이 보리라는 거는 나중에 많이 이렇게 생산된 거고 우리의 주식은 쌀이었습니다. 쌀. 그 보리도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쌀이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반 백성들한테는 반찬은 2-3점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대신 쌀로서 좀 불균형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밥으로서 이거를 먹고 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여행길에 올랐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활동량이 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었다고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끼를 먹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끼를 먹었고 낮에는 간단한 낮점심을 먹었던 거죠. 그것도 여름에 한 6개월 정도만. 그리고 주로 우리는 2끼를 했던 것이 일반적인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양은 많았다. 양은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많이들 보던 사진이죠. 그런데 기록 출처가 미상이에요. 어디에 실렸는 건지 아직까지도 좀 불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치가 않아요. 근데 저 사진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저 사진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밥그릇을 보면은 상당히 큰 밥그릇인 것이죠. 그리고 저 사진을 찍었던 거는 사진으로 남았기 때문에 어떤 1900년대 아니면 1890년대, 80년대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니까 반찬이 이렇게 많았지만 그 전에는 반찬은 2-3개 일반 그리고 하지만 그때까지도 이 밥은 많이 먹었나 봅니다. 저렇게 남아 있고 이거는 이제 독일 신부가
이 대한제국 때, 지나서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때 왔을 때 촬영한 거예요. 그 노르베르토라는 그 베버 신부가 이 고유한 아침의 나라? 뭐 이런 고유한 거기에서 담겨져 있는 그 사진인데 여기에 그 신부들이 저렇게 커다란 그릇에 밥을 하나가득 담아가지고 밥을 먹는 모습이에요. 상당히 배고프면 다행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아니었으면 고역이었을 수도 있을 수 있던 것이죠. 이렇게 하여튼 밥을 상당히 많이 먹고 이렇게 이제 그 활동했던 그런 당시 우리의 그 모습이 그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많이 먹었던 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확실하게 누군가에게 단정져서 내릴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거는 많이 먹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밖에 준비물을 잠깐 보면은 이 이불, 옷, 뭐 이런 것들도 갖고 다녀야 됐겠죠? 장거리를 가려면, 그러니까 이불류는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갖고 다니는 건 필수였고요. 또 집신도 이제 가지고 가야 되었고요. 갈모, 갓에 쓰는 모자,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걸 대비해서, 그리고 유삼, 기름에 뭐 이렇게 묻혀 있는 종이나 옷 같은 것들이 우이, 뭐 당연히 수건, 그리고 녹두가루로 만든 비누라고 합니다. 비루, 거울, 석경, 빗을 머리가 길었으니까 빗을 넣는 빗접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이 의원에 갈 수가 있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약. 그래서 또 내가 어떻게 아플 때는 어떻게 그 민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구급 그 방법, 응급치 구급을 할 수 있는 그 책자가 또 있었나 봅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많은 그 준비물을 갖고 다녀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장거리 여행을 갔던 게 조선시대 때 어떤 그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조선인들의 그 여행과 풍속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